임상심리사 과정 이상심리 과목을 강의하는 지미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현병에 관한 하위 범주와 조현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주요 증상,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하위 범주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범주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사고, 감각, 우리의 행동 이런 인지들이 통합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하고도 광범위한 분류로 질병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현병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고 증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진단 분류를 통해서 조현병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아래 하위 범주로 있는 분열 정동장애, 주연 양상장애, 단기 정신증 장애, 망상장애, 분열형 정신장애와 악화된 정신증후군에 대한 하위 범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병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장애나 강박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들었던 그런 질병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간혹 매스컴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어떠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종종 듣고는 하는데요. 이 조현병은 원래 정신분열증이라는 질병의 이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러한 병명이 실제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이런 감정적이나 느껴지는 느낌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현병의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같이 하위 범주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조현병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여서 큰 소리로 이상한 말을 외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상은 보이지 않으나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길에서도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사례처럼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싸우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혼자 웃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증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질환군을 저희는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현병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해서 인지 및 검증 능력이 이런 검증 능력 이상으로 더 발현되는 것들이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망상이나 와해된 언어, 행동, 사고에 사로잡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인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감정 반응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이 질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계의 어떤 물체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에 홀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반응과는 굉장히 다르고 때로는 괴이한 모습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현병의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정신질환은 조금은 더 질병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개념과 주요 증상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은 뇌에 특별한 기질적인 이상이 없이 나타나게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뇌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생겨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사고나 감정, 언어, 지각, 행동 등에 의해서 부적응적인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정신질환 장애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그 영역에 대한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기준 또는 망상이나 환각, 환청과 같은 여러 가지의 다른 증상들을 통해서 이 질병이 발현되는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거나 변형계의 이상, 유전적 요인, 태아기 또는 영아기 때 두부의 손상 등 복합적인 작용을 인해서 이 정신병적인 부분, 조현병은 발현된다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의 발병은 연령을 조금 살펴보면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발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조현병의 특징을 조금 살펴본다면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특이 증상이 없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분들이 증상들이 다 같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고들로 또는 어떤 하나의 인지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박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강박적인 사고가 침투하거나 그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특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촉발되어져 있는 질병군들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상태 검사에서만 조현병으로 확진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질환적인 것들과 타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감별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여러 가지의 질환들이 같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보고 일부의 부분으로 조현병이다라고 진단할 때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 그리고 환각적인 부분들입니다. 조현병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망상과 환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예정인데요.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망상형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 체계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는 그 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떤 현실에 기반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러한 환자들에 보여지는 망상의 증상들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고 굉장히 체계적인 것들로 반응되어지는 것들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망상은 다른 정신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망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투는 굉장히 어눌하고 언어 발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거나 미숙한 행동 또는 긴장하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괴기한 자세들로 몸의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긴장하고서 독특한 자세를 취하는 것들도 이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차기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계절에 맞지 않은 차기를 하고 있다던가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던가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과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단절된 부분에 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종종 외부의 어떤 반응들로 인해 이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웃기도 하고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발화를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증상으로는 둔감한 정서들, 감정적인 응답이 별로 없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언어증 혹은 무욕증, 욕구가 없거나 느끼거나 충족되어져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둔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망상의 특징으로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망상으로 이 조현병 환자들은 이 망상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과 같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환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각은 지각의 이상으로 인해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 지각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환각에는 환청, 환식, 환우, 환촉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러한 다양한 감각들로 인해서 이 조현병 환자들은 발현되고 있는 병에서 촉발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안이나 공포, 무의식적인 욕구 또는 억압된 충동, 죄의식에 사로잡혀지는 것들도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투사기제를 이용함으로써 이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현병의 특징인 환각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각은 예기환각, 진성환각, 가성환각으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예기환각은 격렬한 감정 상태에서 무엇인가 나타날 것 같이 예상될 때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 예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환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태 안에서 불안하게 뭔가 촉발되거나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예기환각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진성환각은 실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인지하면서 나타나는 환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거나 그 대상과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지령을 받아서 뭔가 움직여지는 환각들의 반응들이 진성환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성환각은 실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마치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환각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들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현병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환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각은 가성환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특징은 또 이러한 환각도 있고 망상들도 있지만 와해된 언어 그리고 사고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둔마된 감정들도 굉장히 큰 조현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심하게 둔화되어 있고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독특한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걸어야 되거나 서 있는 자세도 굉장히 괴이한 자세를 하거나 그런 자세들로 서 있으면서 긴장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고의 비약, 강박사고, 지리멸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산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고장애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무논리증, 무언증과 같은 언어장애, 그리고 정서적으로 둔마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정서장애가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슬픈지, 기쁜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이러한 조현병 환자들이 있는 폐쇄병동에서 집단미술 치료를 조금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우분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일반 분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 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와해된 언어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히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내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할 때면 주제는 A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응성은 완전히 다른 반응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이야기가 삼천포로가 있거나 매짐이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와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침투적으로 망상이나 환각들이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계속 침투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의사소통을 하다가도 제3자가 옆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게 되고요. 자신의 어떤 작품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그 와해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이 조현병 환자들이 대화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현병들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은 흔하게 보여지는 공격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환청을 들었는데 그 환청의 지령들이 누군가를 공격해 라는 어떤 지령을 받으면 이분들은 그 지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기의 망상과 환청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초기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조현 같은 어떤 진단을 받고 오게 된 친구였었는데요. 지금 벽 위에 천장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 선생님과 나를 보고 있고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환청과 환각에 대한 상태를 저에게 보고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 환자들에게 멈추라고 한다면 지금 통로로 소통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증상들을 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건강하게 잘 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다른 관점으로 치료에 접근하는 것들이 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증상 가운데에서 2개 이상 해당하며 1개 이상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 이 조현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 5가지에 대한 것들 중에 2가지 이상이 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는 이 기간들이 좀 짧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환각이 드러나고 있는지, 와해된 언어나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성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음성 증상이 있는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둔마되어 있거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어눌하거나 무의욕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애가 시작된 후 상당 부분의 기간 동안 1가지 이상의 주요한 영역들,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자기 돌봄의 기능의 수준이 병이 발병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현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될 때에는 대인관계나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업 저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 첫 번째를 충족하는 증상이 이제 먼저 발생하거나 발현돼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적어도 1개월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정국이 증상들이 나타난 후에 완화기가 되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증상들의 기간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국이나 관해기 동안의 장애의 징후는 단지 음성 증상으로만 나타나거나 그 기준 1에 열거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성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돼야지만 조현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현병 장애와 정신병적 특성을 나타낸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은 좀 배제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현정동장애나 정신병적 특징적으로 우울이나 이런 양극성 장애는 이제 이런 조현병들이 발병하고 이후에 잔류기가 되면서 이런 증상이 조금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만 보고서 조현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기능들은 배제되고 조현병의 특성적인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핀 후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신체적인 질병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치료약물을 통해서 뭔가가 부작용이 일었거나 이런 물질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아동기에 시작하게 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과거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현병의 진단에 필요한 다른 증상이 더해서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야지만 조현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서도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의사소통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고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과 조현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기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러한 증상들이 보인다고 조현병인 것이 아니라 망각과 환각 같은 경우에 망상과 환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뭔가 다른 것들이 보여질 때 추가적으로 조현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의 과잉 또는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되거나 왜곡되어서 다른 기능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도파민 등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저를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충격적인 요인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발되면서 크게 촉발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의해서 호전되기도 하고 인지적 손상이 좀 적은 부분들도 있고요. 망상, 환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서 초기 조현병이 발발했을 때는 약물 치료로 많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이 병이 계속 만성적인 요인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초기에는 약물로 많이 치료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믿는 잘못된 믿음들이 망상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런 망상 안에는 피해 망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다라는 어떤 피해망상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관계망상. 타인이 저 상대방이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 대상이 굉장히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상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신을 굉장히 과대하게 팽창되게 생각하고 있는 과대망상. 그리고 애정망상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나의 연인이 되는 애정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신체 망상들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분이 왜곡되거나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믿거나 신체의 한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믿거나 어떤 부분이 절단되는 것 같은 망상들에 사로잡히는 증상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환각인데요.
환각에 대해서는 환청, 환시, 환호, 환촉 이렇게 다양한 환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물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는 환청을 통해서 외부에 지각되어지지 않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자기만 지각되어지는 부분의 환청을 듣죠. 뭔가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거나 그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명령어로 들리는 환청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환시, 그러면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저희 상담실에 왔던 친구는 그렇게 어떤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귀신이나 검은 물체가 보인다라고 하고 그 물체가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환시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냄새나 자극이 없는데도 냄새를 맡게 되는 환우. 그래서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촉감적인 부분을 이런 후각적인 부분들을 발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촉, 외부에 대한 촉감. 누가 나를 밀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나를 때리는 것 같다. 누가 나를 때릴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촉감적인 느낌이나 이런 터치감에 대한 환촉도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다음은 와해된 사고와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 안에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와해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없어지거나 논리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사고를 하게 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술할 때에 명확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기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연상의 이완이나 사고가 탈선하게 되는 것들도 자주 보이게 되고요. 지리멸멸한 언어 표현이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신조어를 만들어서 자신만 알아듣고 자신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느끼고 발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음성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증상은 일반인들에게도 존재하지만 환자에서는 이러한 질병적인 것들이 조금 저하되거나 결손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어떨 때는 무욕증도 있고요. 무논리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부적인 어떤 외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정신질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음성 증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논리증은 자발적인 언어가 조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무욕증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즐겁거나 재밌거나 어떤 성취를 느끼는 것들이 전혀 없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둔마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둔마된 정동,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단정하지 못한 복장과 비위생적인 생활. 그래서 지금 맞지 않은 환복을 하고 있거나 위생 상태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되어진 경향성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행동 유발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형 증상이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외계어처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어떤 방언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외부의 누군가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이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전적인 소인이나 뇌세포 상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건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없이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그런 질환들이나 어떤 정서적인 장애들을 살펴본다면 외부에 대한 사건, 스트레스 또는 외상에 대해서 촉발되어지는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이 많다면 이 조현병의 증상은 꼭 이러한 스트레스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성이 없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서는 약물 치료로도 쉽게 호전이 되어지지 않고 인지적으로도 손상이 큰 것들을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둔마하기 때문에 감동하거나 어떤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무감각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무언어증, 무욕증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증상의 증상을 조금 살펴본다면 사회적 철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표현이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현하거나 그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언어 표현이 좀 빈곤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둔마되어 있고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똑같은 톤으로 밋밋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발화하고 있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수나 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고나 언어 자체가 매우 적게 돼서 멍하게 있는 상태로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둔화된 정서에 대한 증상을 좀 살펴본다면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한 톤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시선 처리나 어떤 눈 맞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약간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때로는 눈이 조금 풀려 있는 것처럼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태도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정서, 둔감해진 그런 신체적인 반응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요. 무쾌감증이나 무의욕증, 무감동들이 둔화된 정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운동이나 이상들, 그리고 긴장증이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강직이라고 해서 몇 시간 동안 한 자세로 굉장히 괴이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해요. 팔을 갑자기 이렇게 뒤튼다거나 뭐 꼬여 있다던가 서 있을 때 다리를 들고 서 있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긴장성 흥분으로 팔다리를 계속 흔들거나 이상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혼자서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뭐 웃음을 짓기도 하고 여기도 입을 실룩거리거나 괴상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동작들로 그 긴장성을 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4가지의 증상, 1차적인 증상을 조금 살펴본다면 연상의 장애, 사고나 연상하는 기능들의 장애가 생기고요. 이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둔마되어지고 와해되어진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정서의 장애는 정서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둔감화되어 있고 정서를 체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양가성, 양가적인 감정들, 내적으로 갈등되는 양가적인 마음, 부딪히는 갈등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폐성과 같이 사회와는 조금 단절되고 고립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것들이 조현병들의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적인 보조 증상으로는 망상, 환각, 긴장증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현병의 인지 증상을 조금 살펴본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어떤 교육받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된 증상을 이야기하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도 현저하게 감소되어진 부분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 증상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 조현병의 환자들은 사회적이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감소되고 감퇴되어서 실제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실제 학업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학습저하,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현병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잔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환자들은 치료에 의해서 자연적이든 급성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좀 잔류하게 되는, 이 질병이 잔류하게 되는 잔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잔류 증상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다양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함께 조금 이것들이 호전될 수 있게 인지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면 조현병은 뇌의 장애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발병 위험에도 유전적 요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보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합,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신경물질의 이상들이 이러한 조현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고요. 뇌실 확장, 측두엽, 전두엽 이상의 신경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함이 생겨서 이러한 조현병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유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유전학의 염색체의 이상이 좀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화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면 1960년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외부에서 확장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외부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이 전달되어지면서 오게 되는 이상 요인이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의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조현병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원인들도 있고요. 태내 환경에서 어머니의 외상 또는 영양실조, 간염, 중독 등에 의한 생물학적인 환경에 대한 원인들도 살필 수 있고요. 출생 시에 어떤 외상이 있거나 태아에게 산소가 부족되거나 어떤 간염이 되었을 때도 조현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요인으로 조금 살펴본다면요. 자아 이전의 단계로 굉장히 퇴행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 초기의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퇴행된 상태에서 1차원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자기의 상태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욕구에만 굉장히 충족하고 있는 1차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고착 상태, 그렇게 퇴행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아 통제가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부분 안에서 유아기로 퇴행하면서 그런 통제성을 확립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접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청과 환시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내가 얻지 못했던 상실을 보상받으려는 보상적인 태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상하려는 보상 기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경험 및 환경에 대한 인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지적으로 어떤 환경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외상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또 기분 및 생리적 변화, 자기 안에 느껴졌던 분노와 슬픔의 감정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체하지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지는 것들이 있고요. 인지 및 행동 반응,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지점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지식에 대한 왜곡된 부분들이 있을 때 조현병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인지적 기능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의식의 침투 또 인지의 왜곡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발병하면서 의식 안에 침투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현실감 있게 이렇게 다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지적 요인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조현병은 장애 자체가 만성된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지속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로 바라봤을 때 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떤 변인들과 개인이 이것들을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나 이러한 병들에 대한 것들을 탄성력 있게 뭔가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현병 환자들은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만성되면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취약성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유전적 요인, 출생 전후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하거나 이런 부담을 일정 부분 뛰어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과해지면서 조현병으로 발병하게 돼서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의 요인을 좀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 부모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태도와 관계들이 이 조현병에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요. 부모의 상반되는 의사 전달이 또한 이러한 조현병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반된 의사 전달로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부모가 전달할 때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재된 경험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어떤 것들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해되어지는 어떤 분열되어지는 자아를 맞닥뜨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하류축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이런 사회적 환경 요인에서는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원인들을 조금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조현병은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나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조현병을 일으키는 주 양육자, 그 엄마의 냉담하고 적대적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자녀를 거부하고 있는 어떤 양육에 대한 잘못이 이러한 병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육자에 대한 태도들을 다시 교육하고 관계를 다시 맺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들을 다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표현된 정서에 대해서 가족 간의 정서적 표현이 매우 거칠거나 혼란스럽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 조현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치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많이 조현병에서는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진 조금 호전되어진 증상들이 증명되어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초기의 급성일 때에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많이 완화되는 모습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신경 이완의 방법으로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진정 효과를 원할 때 벤조다이아제빈 같은 이 약물이 좀 효과적인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는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현병 환자들은 관계 안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방어적인 기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아 경계를 좀 강화할 수 있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재발견하는 게 경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술의 훈련이나 집단 치료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것들을 조금 배울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 안에서 좀 불안을 극복하고 타인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이 조현병 치료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집단 치료를 통해서는 집단 안에서 함께 지지받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기술을 익히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 관련된 장애들을 조금 하위 범주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이 기분사파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감정에 대한 기분장애에 의해서 망상이 나타나고 환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현정동장애 같은 경우는 주요 기분사파 증상이 전체 지속기간 중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장애가 같이 우울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가 같이 있으면서도 환각과 망상이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정신병을 동반한 조울증, 우울장애는 기분사파 동안에 망상과 환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하고는 현저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기분사파가 없어지면 망상, 환각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위 범주로 들어있는 조현 정동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정동장애는 주요 기분사파 증상이 전체 지속기간 중에 대부분 존재하며 기분사파 없이도 최소 2주 동안에 분명한 망상, 환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고장애와 기분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장애이기도 하고요. 조현병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울한 기분장애도 같이 있어야 되고 속해 있는 사파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병률은 조현병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평생 유병률은 0.3% 정도. 여성이 훨씬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형인 여성분들이 이러한 조현 정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정신병적 증상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울 및 정신병적 증상이 모두 같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가변적인 진단을 중요하게 하므로 정신병적 증상과 기분장애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현정동장애의 양극성은 초기 성인에게 많이 발병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현정동장애 우울형, 양극성은 양쪽 다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우울형은 조금 나이 든 성인에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가 더 든 환자들에게 발생할 때 망상이나 환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와 우울장애를 조금 구별하는 것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구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 양상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형이다라고도 했었는데요. 정신분열이 주는 이런 언어적인 억압들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변경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현병과 동일하지만 증상에 대한 지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조기, 활성기, 잔류기를 포함해서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되고요. 첫 진단 후 3분의 1은 6개월 후에 이제 회복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로 조금 넘어가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망상장애입니다. 망상장애는 조현병의 다른 특징이 없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속적인 망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위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망상장애는 조현병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 망상과 환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심각한 정신증상이나 뇌발작 같은 기질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속적인 망상이 있는 거죠.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망상,
애정망상, 또 신체망상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망상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이야기하고요. 기괴하지 않은 망상들은 최소 1개월 동안 지속되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장애는 묵회감, 둔화된 정동 등의 음성 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타인을 의심하고 고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난 망상으로 인해서 관계 안에서 멀어지거나 단절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고립되는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위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색정형, 질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형,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망상의 태도입니다. 피해망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대망상, 신체형, 혼합형. 혼합형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망상적인 상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왜곡적인 인지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들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요. 네. 암페타민, 코카인, 이런 뇌종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과 동반되어서 진단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망상장애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시간을 가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망상이 좀 존재하게 되고요. 조현병의 진단 기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조현병의 중요한 5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있다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망상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면 다른 기능이나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게 망상 기준의 특징입니다. 이 망상 장애는 그렇기 때문에 망상하고 있는 사고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 외에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증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증이나 우울, 주요 우울 사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망상이 지속 기간에 비해서 조금 짧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체 변형 장애나 강박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오로지 망상으로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일 때 망상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망상장애다라는 진단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후정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정신증은 출산 후 호르몬에 의해서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2명 정도로 발생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은 후 아이가 조금은 악마다라는 어떤 망상, 아이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독특하고 괴이한 망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산후정신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를 해칠 것만 같거나 아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자신만의 망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환청, 극도의 불안, 혼란, 비논리성 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출산 후에 현실과의 단절감을 느끼면서 충동적으로 아이를 살해하거나 자살 충동을 동반하고 있는 것들이 산후정신증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관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기정신병적 장애를 좀 살펴보면요.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정신적인 상태에서 정신병적인 상태로 변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2주 이내에 드러나게 되고요. 최소 1일 이상 최대 1개월간 지속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정서적으로 고통이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요. 강렬한 정동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렬하게 자기 안의 충동들이나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속기간이 짧지만 이런 정신병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기능을 손상하는 부분들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거나 인지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거나 영양이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살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2배 이상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 중에 조현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조현병에 대한 하위 범주 장애들로 인해서 조현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증상들을 어떻게 진단하게 되었는지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하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혼란형 조현병 환자는 시조어를 만들거나 바보 같은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2번 망상형 조현병 환자는 흥분되어 있으며 분노에 차 있고 간혹 폭력적이 된다. 3번 혼란형 조현병 환자는 극단적인 형태의 운동 정지로 운동이 수동적이 되며 반복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4번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남을 의심하고 모든 일에 자신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상동적인 행동으로 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혼란형에 대한 조현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긴장형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이 괴이한 형태를 나타내거나 괴이한 동작을 하면서 운동이 정지되어 있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것들이 바로 긴장형 조현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란형 조현병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언어를 만들거나 외부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지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혼란형 조현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현병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하위 범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군, B군, C군의 성격장애는 어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위 범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진단 기준과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